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개선의 핵심 화두는 약자 노동자에 대한 보호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 좀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른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가장 어렵게 생활하시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노동복지, 근로복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그분들도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우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번 정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관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돼서 과도하게 노동조합에 보호됐던 부분은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 왜곡시키는 건 아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는 보는 것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투명성. 이거는 지금 조합원들이 대한민국 한 270만 되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269만 9,900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본다하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한 것은 방향은 다르다. 단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듣고 논의해야 될 것은 이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특히 2,700만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나 좋은 말씀도 호통치듯이 아니면 일방적인 소통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제 그제 이 발제문이나 토론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두 분 존경하는 우리 특히 김희성 교수님 그리고 김진영 교수님 글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좋은 그 발제문을 이렇게 내주실 수 있나 싶을 정도였고요. 아직까지 노무사님 아직 안 오셨죠? 노무사님의 그 반대 토론문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작지만 새로운 노동 개혁 내지 개선 선진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조금이나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개선 정책에 작지만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동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가 다시 그 리바운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노동 분야에서 유연성을 강화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고 막힌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시장을 중시하고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야지 사람들이 좀 더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시장적인 것이 가장 친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친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중시해야 되고요. 노동자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시장 기능을 잘 활성화시키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본은 그러한 노동자의 친구고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더 좋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이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 단체 또는 노조 특권 계층에 의한 그러한 막힌 곳이 참 많다. 그리고 그런 특권을 옹호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발휘되고 우리 국회에서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밝은 길로 나가고 더 활기찬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그런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노동시장 개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개인적인 생각들 좀 엿보았고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노동개혁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순서는 과연 우리가 이제 노동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요새 이제 인적 자원이 경제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이제 거의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연구 축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의 큰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에 노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새 뭐 항상 그렇지만 빨리 변해가는 그런 경제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빠른 경제 변화에 이제 잘 적응해서 그 과정에서 생산성 높고 그래서 페이도 높은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한 2, 30년 동안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브렉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파퓰리즘 같은 것도 보면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잃은 소외계층들에 대한 소외계층들이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경제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순히 그냥 트레이드를 못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어떤 펑션이 이제 단절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를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된다는 문제는 정말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저는 이제 민간 기업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이 환경을 이번에 노동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로서 하나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소련 공급권 군락에서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그런 실험들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초반부에는 경제학자들도 원래 이제 공기업이라는 것이 독점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임금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노동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민영화시켜버리면 오히려 임금도 낮아지고 고용도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30년 이상 된 경험을 보면 이런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과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많은 성장을 이루면서 고용도 훨씬 더 많이 창출하게 되고 임금도 많이 역전해서 올라갔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민간 기업을 통해서 해야지 공공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또 노동개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소득도 얻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면 결국은
자기가 적성에 맞고 자기가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막아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의 경지성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훨씬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안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이팩토리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제 간의 이제 근로자 참여 지수 거기서 직업 만족도를 서베이를 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한국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수치가 아주 매우 낮았습니다. 만족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이제 왜 만족을 못 하겠느냐? 자기가 만족하는 일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하늘에서 너는 어디에서 일해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트라이얼 앤 에러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지려면 결국은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커리어의 초반기에 있어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이런 서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뭐 이직이나 해고나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결국은 자기가 가장 만족스럽게 그리고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몇 가지 주제로 해서 이제 이 말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이제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제가 이 조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이런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거는 이직이나 해고가 좀 활발하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직 해고 이후에 이제 실업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지 정책을 같이 실행을 해야 정치적으로도 이 노동 개혁에 대한 그런 공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추진력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 개혁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노동 개혁과 함께 이 복지 제도에 대한 개혁도 이거는 같이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실업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복지 정책은 이거는 뭐 따로 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번 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 개혁 방향이고요. 지난 3월에 저희 노동경제학 전체 경제학부에서 대대적인 서베이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나온 결과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하신 비율이 90% 이상 한 4,500분 정도의 경제학자들을 설계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오는 지표를 봐서도 우리나라가 다른 잘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안 좋은 부분이 이제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네이버 마켓 이피션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우리나라가 좀 모자라는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저희 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좀 인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동개혁 방향으로서 또 하나는 민간 일자리 증가시키는 것, 중요한 부분이고 그와 함께 또 이제 결국은 좋은 일자리 민간 부분에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또 기업의 성장 정책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 그다음에 스타트업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다이내믹한 경제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장애물 제거. 이것도 이제 노동시장 개혁과도 또 깊은 연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정책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게 뭐냐?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그리고 해고를 쉽게 하고 그다음에 임금이 유연한 것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 노동시정 유연화 방향에 대해서 네 가지 디멘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는 이제 고용을 쉽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직과 해고를 쉽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 시간을 신축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그리고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그 작년에 미래노동시장 연구에 통해서 이 두 가지 요거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조금 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이제 전략을 조금 명확하게 좀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더 보태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을 쉽게 이거에 관련돼서는 몇 가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진짜 파견과 도급 규제 완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파견법에는 32개 업종만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파견하고 4대 도급의 분류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명확한 그 정의를 하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간제 관련된 규제 완화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직접 고용인 기간제에 대해서 2년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간을 꼭 그렇게 공직적으로 제한을 둘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원하면 연장을 가능하게끔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고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파업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나 신규 채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블라인드 채용 관련돼서 참 요새 이 얘기는 별로 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블라인드 채용 얘기가 좀 요새 많이 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그냥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 비용이 큽니다. 암묵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고를지 자기가 잘 모르면서 고르는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고용을 하는 데서 당연히 리스크가 생기죠. 그러면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상승을 완화시켜야 되지. 그래야 이제 고용이 더 빨리빨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아니면은 정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 규제도 저는 이거는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고용을 쉽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 이직 해고를 쉽게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내용을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 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노동시장 유연성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65% 정도의 경제학자들이 400명 정도의 경제학자 중에서 유연성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 이직과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고 관련 제가 들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해고 관련 규제 완화 그걸 조금 적어봤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의 성과 부진 사유로 이제 통상해고 수준 규정이
불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금전보상제도 신청권을 사용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자유롭게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비밀 보호하고 전직금지 약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동종산업에 있어서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가하는 그런 구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노동시간 신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유연하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현재 그 노동부에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이제 슬슬 걸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작년 12월이죠. 미래노동시장연구에서 공고사항 내용을 보면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을 이제 주가 주나 월, 분기, 반기, 연단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 노동부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 발표를 했었고요. 그와 이제 함께 충분한 휴식 보장, 그다음에 야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시간 조정 제외 규정의 개편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노동시간 신축성의 문제에서 가장 큰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스타트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동 시간에 관련돼서. 그래서 만약 지금 뭐 발표된 그런 그 규제 완화 방향뿐만 아니고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특례업종에 스타트업을 포함시키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스타트업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 이게 좀 이슈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회사가 자기네들이 스타트업 하고 싶다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업의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업을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행위에 대한 그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인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200인 안 늘리려고 더 이상 안 늘리려고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계속 특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원하는 기업은 다 해주는 걸로 이게 뭐 우리가 그 스타트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기업이니까 그걸 도와주겠다는 것이니까 그걸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해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례업종 관련돼서 지금 산업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변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금을 유연하게 제가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이 영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뭐 예를 들어 소봉제 관련돼서 뭐 개혁 이런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기업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고 노사 간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이제 공고사항 발표한 걸 봤는데 그한 반 정도는 이제 이 임금 유연성에 관련돼서 열심히 얘기를 해오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효과가 있을지.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양분해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실은 그 경제학자로서 저한테는 이건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 학문 분야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그분들하고 또 정규직을 더 키우려고 뭐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솔직히 파트타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파트타임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렉서빌리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특히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노동 문제에서 생각해 보면
파트타임 원하는 분들 많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고 그거에 따라 어떤 정책 개발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저출산 문제 얘기하면서 여성들 이제 근로 문제 같이 가는 건데 이 파트타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네 가지 정도 주제로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 개혁 좋습니다. 해야 될 거고 이 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제일 처음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저는 뭐 환영인데요.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과연 그러면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개혁을 통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 노동 개혁과 함께 같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안전망 확충, 이걸 꼭 한번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러면 사회 안전망을 짤 때 중요한 이제 그 원칙은 무엇이겠느냐. 제 나름대로 한번 네 가지 정도 적어봤는데요. 일단 이제 취업 상황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핀셋 정책 이거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예를 들어 뭐 최저임금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업자 대상으로 한 통합된 복지정책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를 단위로 하지 않고 가계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노동자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 가장 브레드위너죠. 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얻는 분 이런 분에 대한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뭐 대학생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가계 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소득원에 대한 오히려 그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 안전망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가계 단위로 주 소득원에 대한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사회 안전망 모든 복지 정책이 마찬가지고 이게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정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기회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행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요새 서울시에서 지금 안심소득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조금 데이터 쓰는 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지금 옛날부터 있었던 미국에서도 한때 70년대에 굉장히 고려를 했던 음의 소득 세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안심소득에서 좋게 보는 건 뭐냐면 그 측면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그냥 우리가 매월 우리나라 지금 행정 데이터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만약 소득이 떨어졌다 어느 기준 이하로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개인이 자기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그냥 이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지금 안심소득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하나로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 노동시장 정책 직접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또 가능한 거, 직접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이제 고용보험이나 이제 근로장려 세제 이용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뭐 제가 적어놓은 거 혹시 보시기로 시간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우리 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 그 연금 개혁 있고 이것도 또한 이 노동 개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은퇴 후에 소득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경제학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논의되는 방향이 그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액을 줄이는데 그 양은 얼마나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토론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문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게 pay as you go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세대 간의 연금 젊은 사람한테 얻어가지고 나이 든 사람한테 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기금이라고 하는 그 따로 이제 시스템을 하나 또 사이드로 만들어 놓고 있긴 한데 어쨌든 만약 이 기금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페이 에즈 유고로 간다. 그 외에 그냥 젊은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나이 든 사람한테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결국 출산에도 좋지 않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이 나이 들어서 은퇴에 대한 보장은 옛날에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죠. 가족이 그 이제 아빠가 저 은퇴하면 자식들이 뭐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죠. 옛날에. 그런 거를 이제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적인 구조를 하겠다는 건데 가계에서의 구조 시스템 대신해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제가 똑똑한 아들 하나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들 딸이건. 왜냐면 뭐 얘네 같으면 돈 잘 버는 아들 딸 하나 있으면 나중에 누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요새는 아들 딸 한 명도 없어도 자기 한 명 없어도 정부에서 이저 국민연금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에서 얘기는 인센티브가 출산이나 결혼할 필요가 없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이제 실증 분석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만약 출산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또 이 재정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개혁 방향을 쉽지는 않다고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조금 그 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이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이제 싱가포르 스타일의 그 개인 부자 적립 방식. 이건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그 강제 저축입니다. 개인이 소득의 10%를 무조건 본인의 계좌에다가 저축해라. 이거 이제 싱가포르 상황이거든요. 오래 했고 만약 우리가 이거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싱가포르 사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그 전산망도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복지 정책도 우리가 노동 개혁 문제 얘기하면서 그거를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감사합니다.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 문제는 아까도 김은영 교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8페이지 보셔도 뭐냐면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잘 아시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유연성 제도, 그 다음에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력을 기울이고 예전의 정부와 달리 많은 공력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2017년인가 그때 그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이 그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적합치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뭐로 쓰죠?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좀
그래도 적합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인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노동법 규제는 그와 관련해서 매우 뭐냐면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매우 낡은 규제, 낡은 법제도, 법 규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 차원에서 보면 뭔가 전통적인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입각한 집단적 그리고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플렉시블한,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기업과 사업의 특성 그리고 근로자의 니드, 그러니까 근로자 수요를 반영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과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새롭게 노동법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그러한 지향적으로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사관계 전망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기존의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하고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서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우는 뭐냐면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를 노동시장의 비효율화 그리고 노동시장 내 기업 규모라든지 고용 형태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인한 미래 세일이 취업난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든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걸 기본 방향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쟁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새도 법원의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매우 확대하는데 이게 뭐냐면 급격한 그때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서부터 임금 피크제가 확대됐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확대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취업 규칙 개정 요건을 명확히 하자 이게 이제 양대 지침으로 이제 얘기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양대 지침이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아쉽게도 중간에 좀 좌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기조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노동 관련 정책과 법률의 재개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정부 초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잘 아시다시피 인천 공항공사 가셔가지고 하셨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래도 상당한 많은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표 노동시장 교육을 상징하던 두 지침의 폐기, 양대 지침의 폐기 그 다음에 지금 이른바 현재 노사관계, 노란봉투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아이로 핵심 협약 기준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사실은 이 국회 공청회에 와가지고 반대하는 사실 제가 전문가로서 공청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쉽게도 일방적으로 이른바 노조법이 개정됐고 아이로 핵심 협약이 비준돼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출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이 없이 된다. 또 우리 산업과 노사관계 환경이나 생태계 특징을 잘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IL의 핵심 협약 87호 98호 협약을 수용하게 되면 비준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노동쟁의를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그 협약 기준이 되면 쟁의 대상 확대 문제가 바로 떠오른다라는 것은 이른바 노동법을 전공하거나 노동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계신 김영두 위원님도 그걸 딱 이게 아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지금 다 이 문제가 그때부터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아예를 핵심에 비중하겠다라는 거기에는 이른바 많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들이 있고 그걸 해결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한 5년 전부터 특히 이제 사법부의 법관들은 선수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이른바 법관들이 대체 입법자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으로 쓴 말인데, 노동의 사법화 현상. 아마 요새 많은 데서, 언론이 아닌 데서 사법화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처음으로 썼어요. 노사관계 사법화. 이른바 법원이 대체 입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부가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체 입법자 역할. 이건 좀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노사관계를 둘러싸는 환경이 더 악화됐어요. 지금 뭐냐면 행위자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의 협조 수준이 이전에 비해 더욱 낮아지게 돼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뭐냐면 노동자의 요구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던 적이. 그럼 현 정부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방향 두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동개혁, 하나는 법치주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노동시장 개혁 부분을 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시장 개혁이 주된 방향은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가지고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노동규범의 내용을 개선하는 게 주된 방향이 돼야 되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작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월 12일 날 발표하는 거에 보면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그 노동개혁 관련 결과는 상당히 수요한 문장이에요. 잘 쓰여진 그리고 내용도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들을 다 넣었어요. 저도 공감. 저는 여기 참여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존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능력이 극대화되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시대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상당히 정확히 적용해요. 다시 말해서 노동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노동개혁은 노동법이 현대화입니다. 최근에 아마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이 이제 발족됐고 노동자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가 발족됐는데 그 노동자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안에 근로기준 현대화 문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의 현대화예요. 노동법을 현대화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제가 개념 줬는데 고용과 수익의 안정이 유연화와 함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시적 관점에서는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노동법으로 재구성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뭐냐?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근로조건이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거였는데 민노위원회 권고안에서 보는 같이 이번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제대로 된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최근에 성과가 나왔어요.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죠. 2월 24일 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가 잠깐 이제 거기 있는 걸 요약을 한 건데 뭐냐면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정법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이 올해가 노동법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한국전쟁 거의 말기에 노동 3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경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다 개정돼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근대적인 노동법을 담을 만한 경제 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앞서갔다는 게 너무 레디컬했다는 거예요.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도 1958년에 제정돼 1960년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이게 제대로 기업조차도 뭐 근대적인 공장, 대공장도 없는 나라에서 노동법이 1953년에 제정됐다. 진짜 너무나 레디칼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가요. 하나는 뭐냐면 근로자의 선택권 확보와 이제 건강권 보호 조화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한 선택권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총량제 문제라든지 이건 워낙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사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는 유형 근로자 확대로서 그 근로자 대표제를 이제 정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계속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별 근로자 대표제 문제도 있고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 문제도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 잘 아마 녹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충분한 휴식을 통한 노동의 질을 제고하겠다. 이게 이제 이른바 근로시간 저축계제제 같은 걸 한번 도입해보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들이 아주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죠. 이제 자 그래서 임금과 근로시간에 먼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민노연의 추가 개혁 과제를 보게 되면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얘기됩니다. 거기서 보면 뭐냐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사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가 또 보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추가 개혁 과제들은 제가 여기서 입줄 걸었지만 최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 관련 개선 자문단 여기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개선 이중도 개선 연구에서 아마 논의하고 방안이 아마 모색될 것입니다. 아마 금년 여름 정도면 6월 7월 정도면 아마 이런 추가적인 과제들에 대한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제가 저쪽 이제 상대방 쪽에서 많이 요새 비판하는 게 뭐냐면, 야, 당신들은 왜 노동개혁을 갖다가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의 과제나 방안을 도출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사회적 대화를 안 하고, 노사가 맞대어서 사회적 대화를 안 하고. 근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거기에 대화, 타협, 그리고 협력이라는 코퍼레티즘의 정신을 체질화하지 못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노동법 73년생에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노사정의 3자 구성적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유가 노사정, 경제사회 노동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의 합의주의 정치의 긍정적 산물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주제를 내놓고 서로 간에 이른바 맞대응은 벌써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뭐냐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른바 전문가 중심으로 무엇인가 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차라리 노사가 다시 맞대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른바 노사정의 합의의 정치적 긍정 산물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반성적 고려, 그 반성으로부터 전문가 중심의 노동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 더 나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건 있죠. 여전히 뭐냐면 전문가 중심의 그런 과제가 이른바 도출되더라도 이제 노사 당사자의 참여 문제, 사회적 합의는 또 잇따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지금의 이제 윤 대통령께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위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아시는 독일도 파리지 개혁 때 슈레더 총리가 최고의 책임자죠. 자기의 정책 기반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른바 노동개혁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저희
제가 지금 사실 한국 고용노사관계 학장이기도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공 포럼하고도 공동주최 이 노동개혁 토론을 했을 때도 다들 뭐냐면 최고 책임자께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국정과제 추진위를 밝히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노사가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만이 노사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게 돼서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거의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맥을 잘 짚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주 그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이제 법치주의인데,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 등의 집단적 운송거부에 대해서, 제가 집단적 운송거부를 합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노조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본격한 의미의 노동법상의 사업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운송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노조란 말도 쓰지 않고 사업이란 말도 안 씁니다. 저는 노동법 학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념을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때 정부가 법치주의 원칙을 고수하죠. 이건 뭐냐? 현대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관철하는 것으로 법 테두리 내의 행위는 보장하지만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는 반영을 베푸지 않겠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지도가 돼서 하는 게 뭐냐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로 얘기되는 뭐냐면 노조의 이른바 재정의 민주적 운영 통제를 강화하겠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요새 뭐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걸 보시면 될 거고, 하나는 또 뭐냐면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 행위를 금지하겠다라는 이 노동자의 불법 부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조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수노조라고 할 수 있죠.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에 대해서 소수노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소수노조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용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아니면 불법하게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요새 최근에 건설노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들, 이 행위용을 특정해가지고 두 가지 부분을 이제 금지하도록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른바 법치주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방향의 계속 유지 가능성,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치가 뭐냐, 모토가 뭐냐,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노사 모두에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부당 불법 행위 규율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뭔가 압력을 가하고 노조에 대해서만, 노동계 쪽에 대해서만 무엇인가 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뭐냐면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노사와 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사 모두의 불법 부당 노동 행위를 규율한다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른바 법치주의가 확립돼요. 한쪽에만 이른바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사용자의 불공정한 행위라든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도 엄격하게 규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만이 노동개혁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동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영역인데, 지금 이제 많은 노동개혁 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과연 이게 될까요? 라는 것은 좀 분명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다수당에서 노조법 2조, 3조, 잘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죠. 이게 이제 지금 본회의 처리가 될지 아니면 거부권, 대통령께서 법권 행사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할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서 2조, 3조가 입법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쟁점이 대부분이 다 계류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원청의 사용자수. 그러니까 사용자수 확대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2조의 문제인데 사용자수 확대 문제가 지금 뭐냐면 현대중공업 사건이 CJ 대한통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CJ 대한통운이 이제 1심 끝난 거고 현대중공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 소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도 이번 3월에 전원 합의체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될 겁니다. 3월에 제가 담당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뭐냐면 전원합의체 회부돼서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원칙 판결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적시를 안 해놨는데 뭐냐면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 위법한 파업 때, 불법 파업 때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돼 있어요. 현대자동차 사건. 그리고 조만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조죠? 3조예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이번에 3조를 보게 되면 그 노란 봉투가 3조를 보게 되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뭐 개별화하고 있어요. 똑같은 쟁점입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올릴 때의 쟁점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원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개별화라고 아주 적시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노란봉투법이 대법원께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해버리면 그래서 대체입법자라는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판단해버리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밑에 사법부 영역의 노동의 사법화의 심화입니다. 그건 뭐냐면 노사관계의 각종 쟁점에 대해서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려고 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럽니다. 심각합니다. 사실 노동법을 전공하는 저나 노동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은 사실 호황이에요. 호황이란 말은 뭐냐면 노동법 전문 로펌이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너무 일이 많아. 뭐 이건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또 터져. 쟁점이 또 맞고요. 그리고 노동법 교수들 10년 전만 해도 노동법 교수들이 사실은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법원 판단이 별로 없었고.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쫓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 자문이라든지 의견서라든지 논문 내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제대로 하려면 요새 부지런하지 않으면 노동법 제대로 못합니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게 법률의 범람이 되고 있어요. 범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모습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동의 사법화가 이렇게 심화되는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산업 민주주의 발전이란 본질을 외면한 채 합법적 규칙의 준수를 외면하고 대립과 담합을 통한 비공식적 문제 해결 방식이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노사가 짬짬이도 많아요. 대기업 경우에는 짬짬이. 그러다 짬짬이가 나중에 이게 서로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수 쪽에서 뭐냐면 이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자율적 협약 자체의 경험이 일천한 부분에서 그 합의의 일단을 찾을 수가 있다. 그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이 아니신 분들이 합법적인 법령과 제도에 대한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서 사법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입법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 입법자입니다. 그래서 요새 몇몇 그 법학자분들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조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법조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적절한 건 모르겠지만 이러한 표현도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미칠 영향,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이 혁신이 계속 법을 앞서가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에는 새로운 고용과 노동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 규율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돼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17페이지 보면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력 제공 방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법적 규율 방안이 제시돼야 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두할 법제도가 개편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최근에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이와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그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성 확보 및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임금 체계의 탄력적 수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핵심적인 게 취업적인 불이익 변경 관련입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성 판단 기준이라든지 통사임금에 대한 다시 명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집단일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법제도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노사관계 제도 가령 개선 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치근로의 문제, 그리고 사업장 점거 금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노사가 균형이 있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편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그와 관련해서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노조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정비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 또한 요새 근로자 대표 정비 문제는 아까도 고용노동부의 방안도 있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산업이 디지털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이것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따른 노동사회 이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시대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현행 노동법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점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농업인 한수에서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예, 그 시간 제한을 제가 모르고 글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이 그 현행 노동법제의 경직성과 이 앞으로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고 임팩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현장에서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김희성 교수님께서 전 정부, 현 정부까지 이제 잘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뺐다가, 왜냐면은 미래를 이 논하는 자리에 전 정부의 뭐 실책을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1번에서는 처음 말씀드릴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 폐기 정책의 어떤 원리성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양대 지침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제 앞서서 우리 김우성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어떤 그 요건 명확성이라든가, 또는 저성과자 일반 해고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그때 수년간에 걸쳐서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죠? 근데 그것이 뭐 이런 노동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판례가 판시해오던 일반적인 법 이론들을 사업장에서 알기 쉽게 가이드라인을 잘 이렇게 회심을 해온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뭐 이런 노동계약이네 압법이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철폐를 했죠. 철폐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이후 나왔던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엄격하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일반 해고에 대한 요건도 이어서 설치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 동안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 노동 어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좀 있겠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럼 어디까지 사용자를 확대할 것이냐? 어디까지? 그럼 결국 시장의 최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소비자에 대해서까지 노동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니까 이어지더라고요.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하루 정도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대리기사가 그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틀을 불렀어요. 3일을 불렀어요. 1년 내내 부르면 과연 사용자성의 지위가 있을 것이냐. 네, CJ 대한통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그 대리점에 있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면 CJ 대한통운의 물건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한 게 아직까지 정확한 이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론이 또 확립될 때까지 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잘 이제 읽어보지 않았던 노조법 1조가 나오죠.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과연 이게 이바지해야 할 법률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쟁의행위 개념이나 또는 범위 확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쟁의행위란 것이 어떤 법치주의의 어떤 일부 예외로서 자구행위로, 제가 이제 표현은 자력구제라고 썼는데 마땅히 뭐 또는 용어가 없었어요. 자구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구행위를 단체협약 이행에 관해서까지 그 확장을 해버리면 과연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이 이 쟁의행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단체협약의 본질인 평화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존에 정립되어 온 법 이론들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입법 만능주의로 해결하면 결국 법 체계적 정합성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노조법, ILO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노조법 중에 이제 실업자나 구직자 누구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클로스드 샵입니다. 우리 조합원만 채용하라는 거죠. 클로스드 샵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을 텐데 이 클로스드 샵이 그러면 법적으로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 우회적으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함으로써 그걸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우회적인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동시장이 과연 건전하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법제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경직된 이 방식을 어떻게 이제 좀 유연하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떤 근로자가 두 개 사업장에서 80시간 일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장시간 근로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고 노동법을 배울 때 근로시간은 길이와 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정하고 배치를 다 정하고 있죠. 그 결과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면 일반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잘 도입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에 합의하면서 일별 근로시간을 다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당장 내일 근로시간 확보도 예측이 어려운데 어떻게 다 하느냐라는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법제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규칙 변경 법제와 관련해서는 교수님도 잘 말씀하셔서 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이 해고 제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많이 업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AI 관련 법제 연구에서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AI, 사람과 똑같이 노동할 수 있는 워킹머신이 생겼고, 한 대당 24시간 풀 가동할 수 있으면서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든다면, 그런 대량 생산의 노동기기가 나왔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반 생산직을 자동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기존 근로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정리해고의 긴박한 개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가라는 문제를 누군가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결국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현행법이 앞으로 디지털 시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일단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처럼 임의 고용 법제를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한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렇다면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확실하게 좀 확보하고 넘어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노동사건들을 해보면요,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또 사법부가 별도로 판단해요.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징표, 판례의 특징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의 본질과도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취업규칙상 정해져 있는 해고 사유나 징계 사유는 법규범석에 맞게 좀 존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금 부분 유연성인데 결국 임금 부분 유연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바가 근로시간과 너무 경직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8시간 내에 일을 다 하는 사람하고 쉬엄쉬엄 하면서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결국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더 수당이 높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유연성 문제는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의 관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지금 정치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정치학에서도 이익집단 정치라는 분야가 있고요. 이익집단 정치 분야에서 노사관계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그 내용적인 부분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노사정위원회 제가 있을 당시에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경험이라는 관점 이런 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계획 필요성은 늘 있어 왔지만 특히 지금처럼 이제 어떤 분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은 이제 농업혁명, 인류 역사의 대전환기,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세 번째 대전환기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혁명적 변화 속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의 과제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법치 확립하는 거, 그리고 제도 개선하는 거,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렇게 따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치 확립 문제하고, 제도 개선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그 이하의 어떤 정부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치 부분은 굉장히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 좋아서 너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면에 현실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양대 노조가 강력한 이익 집단이고 그리고 또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국정 최고 지도자의 의지 없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굉장히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면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제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노조 관련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특별히 제가 많이 찾지는 못했고, 2월달 조사 보니까 이제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니까 필요성이 75% 가까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당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35% 정도인 거 비교해 보면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고, 그건 제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확 느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은 노동개혁뿐만 아니고, 어제도 강력하게 또 말씀하셨던데, 이권 카르텔 혁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금융 분야, 통신 분야 주로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과점 이용한 지배추구 혁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좀 크게 보면 노동 문제 밖으로까지 이렇게 보면 노사 관련 없이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혁파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치 확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때까지 되지 않았던 게 굉장히 문제죠.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그거 몰라서 안 했느냐 그런 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가 따로, 법 제도 따로, 현실 따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소셜 캐피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사회는 굉장히 좀 불신이 되고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나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법치항립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노사공이 적용돼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뭐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또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팔로업이 좀 정확히 되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제도개혁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 이제 경제사회 시스템이 유연화돼야 되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연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진행할 수 있겠지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로 가면은 결국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합천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제도적 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 대기업 노조의 그 협조 내지 양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이것도 역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대통령이 뭐 전면에 나서서 이제 이끄는 모양새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나 그 다음에 노사정 경사노예로 바뀌었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협의 내지는 뭐 저는 좀 준비 단계라고 봅니다만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뭐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뭐 노사정위원회에서 제가 근무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늘 있어 왔고 축적돼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결정과 시행의 문제지 뭐 안이 없어서 지금 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그럼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결국 정부 주도로 이제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 확립이라든지 제도적 개선 중에 법 개정 이외의 문제는 아마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법률 재개정 문제로 가면은 입법부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부가 이제 바로 국회의 논의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 경사노위를 통한 당사자 간에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국회로 갖고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건 지금 뭐 정부의 안이 나왔을 때 지금 노동계나 야당의 그 반대의 강도, 그리고 국회 상황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법제도를 고치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또 그게 하나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노사정 타협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과거에 봐서 노사정이 이제 타협해서 국회로 갖고 가면 국회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그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주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더 뭐 쉬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정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있을 때 이제 그 복수 노조의 전면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 전임제 임금을 이제 사측에서 주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것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시행이 국회에서 이제 법도 고치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게 1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 2009년도에 이제 그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 사실은 이게 되겠냐, 결국 또 유예 결정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비관 논의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나놓고 나니까 뭐 다 뭐 당연히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그 안에 있어서 볼 때에는 비관 논의 더 팽배했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작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사정의 정도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뭐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의지를 발휘해 줬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근데 그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유예를 했던 것을 시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법의 재개정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개인은 뭐 유연화에 대해서 결국 안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노조는 안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결국 이제 타협의 과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입법부 중심의 타협이든 노사정 타협이든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또 이제 민주노총의 참여 문제가 또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관련한 내용도 노사정의 참여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국 단위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경우는 잘 없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기득권 내지는 뭐 임금에 대한 어떤 양보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에게 어떤 과정과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혜택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당연히 갖겠죠. 안 그러면 뭐 결국 자기들은 양보만 하고 효과가 없으면 전반적인 노동의 어떤 그런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이제 내려간다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논의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있었다고 해서 의미 있게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그 뭐 노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사회적 책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되겠고 특히 그 정부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현안 추진단의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노동개혁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많이 의미 이야기를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령으로 삼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고용부를 비롯해서 이제 정부 전체가 굉장히 올해는 가시적인 뭐 성과를 하나씩 낼 수 있도록 굉장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제 강한 의지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정부 출범하고 6월 말에 이제 고용노동 장관께서 처음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을 브리핑을 하시고 이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을 했었고요. 5개월 동안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심도깊고 적극적으로 이제 많은 의미를 거쳐서 이제 12월 달에 전체적인 그런 전문가 권고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은 이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서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담았고 또 이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좀 권고를 해주셨고 정부가 올해 초에 그 전문가 권고안을 토대로 이제 전체적인 노동개혁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법 예고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경산위나 이제 선생님위원회 또 다른 이제 전문가 논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 뭐 세부 과제들을 하나씩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노동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 이제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이제 크게 방향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노사법치,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약자 보호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사법치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노동 현장에 노무 사례에 대응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행위, 부당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근절할 수 있도록 뿌리뽑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또 저희가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제도 개선을 많이 추진을 해왔었지만
어쨌든 관행이나 의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뭐 법제도를 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이제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식과 관행을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제도뿐만 아니라 의식 개선을 이제 같이 바꿈으로써 좀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치 중에 제일 저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노조 회계 투명성 부분이고요. 이게 뭐 앞서서도 말씀들이 있었지만 뭐 노조를 탄압한다든지 일각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노조가 법령상의 회계에 관련된 그런 법령상의 의무들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회계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좀 더 이제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동운동, 그래서 더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법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틀은 이제 현장의 불법 부당 행위들을 이제 근절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 1월 말부터 온라인 노사 비리리 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무측, 이제 사측, 뭐 이제 다양한 그런 현장의 부조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례들은 이제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아울러서 뭐 노조가 이제 뭐 다른 노조나 근로자들의 노동 상권을 침해한다든지, 뭐 폭력이나 협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달지 그런 노조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규율하는 그런 제도 개선도 조만간에 이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법제도 개선, 아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성 교수님께서도 저희 올해 노동법 70주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굉장히 과거에 동일한 시간에 출근해서 동일한 시간에 퇴근하고 되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근로를 이제 다 같이 하던 그런 이제 공장제 근로자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개성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산업 현장의 수요가 있지, 또 이제 노사의 다양한 수요가 있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법 체계를 좀 바꾸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도 이제 필요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시작으로 이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주 월요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가서 좀 개선 작업들에 착수를 했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오늘 말씀 주셨던 파견 제도를 좀 선진화하는 부분이랄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혹은 또 이제 노사 간의 이제 힘의 대등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이제 과제들을 놓고 지금 경산의 내에 있는 이제 연구회와 자문단에서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냥 하반기쯤이면 그런 안을 가지고 역시 제도 개선을 속도가 있게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 이중구조 문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제, 이제 그 부분일 텐데요. 결국은 이중구조를 이제 개선하고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그것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좀 더 이제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저는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2월 달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직무나 연봉보다는 이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좀 더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산하는 방안, 그리고 뭐 원활청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한편으로는 지금 원활청간 이제 조선업 분야에서 2월달에 얼마 전에 원활청 상생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구조 개선을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상생과 연대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고, 이 조선업 원활청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이제 각 분야 업종별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국 이중구조 문제는 뭐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랄지 산업 측면이랄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좀 더 구체적인 종합 대책도 지금 마련 중이고, 아마 4월 정도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입법 가능성과 이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들도 이제 많이 주신 걸로 이제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노동개혁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부는 노사뿐만 아니라 뭐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들, 현장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크게 그동안은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했던 그런 뭐 청년분들이나 이제 여러 각계 각층의 이해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